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규모 국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각 지역에서 최다 득표율 보이신 당선인 두 분 자리했습니다. 두 분 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당선인, 민주당의 박용진 당선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삼선을 축하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60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최다 득표율 68%로 당선의 비결, 민심은 왜 조혜진 의원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여쭤볼까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삼선 중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2.3% 차이로 져서 네, 20대 총선에서. 네. 예,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은 개개인이 마음속으로 절치부심하셔가지고 이번에 이기더라도 표를 많이 얻어서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준 측면이 있고, 또 그때 저를 찍고 싶었지만 당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찍은 분들은 미안한 마음,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또 전폭적으로 나서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한 질문입니다만은 어떤 정치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죠. 그게 새로운 정치인데 나라의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야나 또는 각 정당 안에서 서로 생각이 틀리더라도 화내지 않고, 격하게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네. 그런 걸 국민이 바라고 있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새로운 정치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서울에서 최고 득표율 64.45%.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제가 서울 1등 이렇게 된 게 되게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 주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박용진 그러면 재벌개혁,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치원 3법, 그리고 뭐 유시민 조국 관련 쓴소리, 내부의 쓴소리 뭐 이런 얘기들로 신문지상이 많이 오르내려서 지역에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이 제가 걱정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도 했는데 지역엔 소홀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기만 하는 거 얼마나 평가를 받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강북구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표를 많이 모아주시는구나. 너 열심히 나가서 더 열심히 해라. 눈치 보지 말고 힘센 사람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믿고 해. 이렇게 크게 밀어주신 그런 느낌이라서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왜 지역에서 힘도 세고 영향력도 있고 유치원이라는 네트워크가 튼튼하잖아요. 네. 그분들보다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분들이 더 세던가요? 그 한유총의 조직적인 힘, 로비력 이거보다는 우리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상식이 더 막강했다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돼서요. 앞으로도 정치인들 용기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그냥 똑바로 하고 해야 할 말은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제대로 좀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라는 국민들의 염원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당선인 나오셨으니까 어제 지금 우리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이제 정의기억연대 거기에 이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딸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음대에 대학원 다니더군요. 다니는데 부부의 소득은 그러니까 당선인과 남편의 소득은 연 5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네. 문제 제기 취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처음 시작은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두 가지를 하셨죠. 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되는 과정에서 윤미향 그 대표하고 정의기억연대가 외교부로부터 내용을 다 듣고 있었는데도 발표될 때까지 본인들 당사자인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줬다라는 네.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지 이 못했다. 운동이 네. 계속되는 동안에 성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지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해서 확인 과정에서 1993년 2년도인가에 처음 시작할 때 네. 100만 원이 할머니들한테 정의기억연대. 지급되고 네. 그다음에 93년도에 240만 원이 250만 원이 지급되고 나서 한 24년간 그 단체로부터는 할머니들께 한 푼도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오고 근데 그 사이에 모금은 계속되고 네. 그리고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 49억이 모금이 됐는데 그것도 할머니들에 지급된 거는 9억밖에 안 되고 네. 9분에게 나머지는- 1억씩 드렸더군요. 예. 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예,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른 용도로 지출되고 또 23억은 현금으로 또 가지고 있고 이 단체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공백이 생겼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윤당선인의 자녀 유학 관계가 이게 서로 이제 의혹이 맞물려 가지고 네. 제기가 됐던 겁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이 관련해서 간첩 사건 조작 등의 그 남편의 그 피해 보상금, 네, 예. 민희 형사상 피해 보상금 3억 원 정도로 그 돈으로 딸이 유학을 하고 있다 이런 예. 입장을 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었으면 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처음에는 마치 이 따님이 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돈이 네. 별로 안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명을 하셨다가 그걸 번복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유학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나온 소식을 보면 그 시카고에서 학부를 다닐 때 1년간은 전액 유학생으로 다녔다 이렇게 예.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네, 장학생으로요. 네. 네, 물론 이제 생활비도 들기 때문에 네. 학비만 드는 게 아니고 생활비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 해명에 대해서는 또 이제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취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떤 거죠? 그 형사보상금을 2018년에 받았는데 자녀 유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시카고 제더슨 대학 네. 1년 과정 다녔고 그다음 2019년에 UCLA 또 대학원 가기 전 과정 그것도 학위 없는 이제 과정인데 1년 다녔고 네. 지금 이제 2017년에 그 UCLA 그 대학원 전 과정 1년 다녔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대학원 들어간 건데 네. 보상금 받은 거는 2018년인데 그 이전에 그러면은 UCLA 그 예비 과정 1년 다닌 거 하고 그 학비하고 또 생활비 또 제더슨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아서 학비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생활비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훨씬 더 뭐가 많이 되느냐? 들어갔을 것이다. 네. 형사보상금 받기 전에인데 네. 그거는 형사보상금으로 그 돈을 어디서 났느냐?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된 거냐라는 데 대한 해명은 또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의문의 핵심은 혹시 40여 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성금이 일부라도 유용된 게 아니냐, 더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정의연에서는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이제 100억 이상은 저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생각 어때요? 문제 제기의 방식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건 정의기억연대가 했었던 지난 30년 동안의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일본 성노예와 관련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감춰져 있었고 침묵의 카르텔에 갇혀 있었던 문제를 끄집어 올려서 공론화하는 그 역할과 공론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할 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회계 투명성의 문제예요. 회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써왔고 이러이러한 기준 하에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왜 우리의 운동 또 우리 단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시비를 거느냐라고 갈 필요 전혀 없다. 네. 그래서 그냥 클리어하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 거다. 회계 문제는 회계 문제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윤 당선자의 그 어떤 부분은 사실 기분 나쁘죠. 이게 이제 사적인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어젠가 이제 윤 당선자 말로는 저 UCLA 대학에 딸을 취재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처럼 사생활이 탈탈 털리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예, 예. 네. 그 뭐 기분 나쁘고 불쾌한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공인이잖아요. 그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나 지금 사실은 다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 있고 전체가 네, 다 네.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조명은 뭐 세게 내려쬐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딴 데 보거나 엉뚱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바깥의 것들을 하거나 일탈을 넣으면 곧바로 지탄을 받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모든 사생활을 다 탈탈 털려봐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해명을 하는 것이 네. 맞지. 이것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방어를 위해서 네. 그냥 침묵 속에 그냥 가만 내버려둬라 할 문제는 아니라서요. 저는 은미향 당선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해주시면 된다고 봐요. 상당수 시민단체는 규모가 작아도 그냥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런 돈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예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민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그 18대 때 환경노동위원회 하면서 네. 시민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그 회계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그걸 공개를 해서 조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자료를 가지고 영수증 다 받아가지고 가짜 영수증 다 가려내고 해서 공개를 했더니 정부가 환경부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그 개선책을 그때 마련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정부 보조금은 아니고 물론 정부 보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성금들일 텐데 네.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 다 보고를 합니다. 얼마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그 정빙까지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됐고 정빙 과정에 정빙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건데 사각지대 생긴 건데 이거는 국민 성금이면은 국민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의기억연대에서 이거는 우리 내부의 이런 수입 지출까지 내역을 공개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좀 생각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국민들로부터 받은 걸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건데 특정 언론에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회 와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성금을 준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럴수록 이제 의혹이 계속 더 증폭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빨리 네. 소상하게 밝히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정의기억연대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른바 뭐 좌파 단체, 진보 단체, 시민 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하셔서도 안 돼요. 일각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쌓아온 그 공론의 합의와 공론의 장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해갈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또 공금이 쓰여졌거나 우리 세금이 들어간 데는 무조건 감사가 있어야 되는 네. 겁니다.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이제 눈높이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의원님한테 제가 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되던 무렵에 노무현 재단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이광재 당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제인데. 네. 들어볼까요, 먼저? 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저희 지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일단 태종과 세종에 비유했어요.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집권 왕권을 강화했던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걸 받아서 세종처럼 그 이야기인가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은 뭐냐면 네. 태종이 언론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여기 태종의 역사적 역할이라고 하는 게 네. 조선 건국 초기에 있었던 여러 호조 그다음에 이런 개국 공신들의 이런 입김 네.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고 네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아들의 길을 열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원이 그렇게. 네. 그래서 이방원의 역할은 그렇게 좀 억척스럽고 네. 적폐를 청산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왔었던 이제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 세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왜 태종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새 시대에 맞이고 싶었는데 지나 네. 보니 구시대 막내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태종 역할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많은 성과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텐데 우리 그 이광재 의원의 당선인? 말씀은 네. 이광재 당선인의 말씀은 태종으로 네. 노무현 문재인을 다 묶었으니 이제 앞으로 오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사람은 다음 대통령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청와대 대변인은 또 방금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3년 동안은 태종에 험한 일로 그러니까 어떤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면 남은 2년 동안은 세종처럼 태평성대와 미래의 방점을 찍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해석. 일단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태종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은 그 태종이 뭐 우리가 역사도 읽고 사극도 보지만은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의 이 상식 속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건국될 때는 약간 분권 체제였거든요. 네. 약간 민주적인 왕조 시대지만 약간 민주적인. 그래서 왕권하고 신권, 신하들의 권한하고 왕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걸 이제 정도전이 설계를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왕도 마음대로 못했죠. 태조가 마음대로 못했죠. 네. 근데 그거를 신권을 거의 이제 말살하고 왕권으로 다 통합하는 일을 태종이 했죠. 그 이제 세자 시절에 많은 드라마에도 이방원이. 그렇게 묘사가 되더군요. 예.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권 강화. 네. 예. 실제로 정도전이 설계했던 조선의 그 체제, 그 민주성이 가미된 분권 체제는 이방원에 의해서 다 그냥 일장춘명으로 다 끝납니다. 그 뒤부터는 왕권 집중이 되고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세종에게 권한을 몰아줘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쓴소리하는 신하 체제 다 없애줘가지고 마음대로 또 펼 수 있도록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절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개국공신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정도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혈육들도 죽였습니다. 형, 동생 네. 다 죽이고 그래서 피해 역사가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조선 왕조 역사의 후비에 그게 단절이 안 되고 계속되는 점이 저는 그때 보면은 그 태종 이 방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유한다면 보수 쪽 진영의 사람들은 아마 또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 절대적인 그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 무리하게 다 좀 전에 말 탈탈 튼다는 표현도 다 해가지고 감옥 보내고 대법원장도 최초로 감옥 보내고 했던 그런 대통령의 역할하고 태종 역할하고 오히려 더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머지 2년이라도 그 세종 우리 강민석 대변인 바람은 세종의 치세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은 일반 국민들도 다 똑같은 바람일 겁니다. 안 찍은 사람들 또 보수 진영 사람들도 같은 바람이겠지만은 그러려면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태종 때는 네. 세종 때는 우리 짧은 역사 지식으로도 민생이 좀 넉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방개척이나 또 대마도 정벌 이런 걸 통해서 뻗어가는 시대였고 국토가 뻗어가는 시대였고 그리고 태종은 그렇게 했지만 세종은 문민 관료들을 육성하고 존중하고 우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 기회를 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장인실 같은 그런 그 과학기술자들 등용하고 인재를 넓게 등용하고 과학기술을 숭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세종시대는. 말하자면 이념보다는 실용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세종시대가 그렇게 큰 업적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양태는 이거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이 지금 세종의 치세를 이 남은 2년 동안에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은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비유적인 측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태종도 세종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둘 다 불행한 임금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종은 혈육 간의 권력 상쟁의 네. 주인공이잖아요. 아버지를 또 사실상 위패해 놓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세종의 경우는 참 불행한 장인어른이죠. 우리로 말하면 장인어른이 심원 영상까지도 다 이렇게 아버지 손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그래서 그냥 처갓집이 다
다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그 피부치가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봤었거든요.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민주공화정에 선출된 리더십,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민의 의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해내기 위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단계에서 그동안 말로만 되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혁신성장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단계로 나가기 위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점핑을 하기 위한 그 과제가 무엇인지 선정해놓고 하나하나 지금 도전해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그것을 해나가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여야, 국회 협력입니다. 네. 여야 간의 협치, 국회 협력, 그리고 국민적 에너지 결집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과거처럼 칼 휘두르고 감옥 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민주적 리더십, 선출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해내서 네. 그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가장 소통자라고 가장 국민의 애를 잘 모아낸 그런 대통령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잘 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다음 주에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오늘부터 더불어시민당과 통합 작업을 해서 내일이면 벌써 마무리되면 한 177석 정도 예상대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원래 시민단체나 당으로 복귀를 했고 한 분은 제명했고, 네, 177석. 원인철 대표가 있는 미래한국당은 조금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자 노선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2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국회 운영상에 있어서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선거 끝나면 바로 통합당하고 합당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게 통합당과 한국당이 다른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같은 당이다 생각하고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끝났다고 딴주머니 차겠다? 이건 국민의 뜻, 민의의 정면으로 배반하는 거, 배신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다 같은 당인 줄 아는데 왜 딴주머니 차서 교섭단체 만들려고 하느냐, 만들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자 오늘 백승주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향해서 좀 정신감정 받아봐야 한다, 좀 심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먹이 하나 두고 다투는 머리 두 개인 뱀, 그러니까 쌍두뱀 같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 오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를 좀 넘어선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네, 네. 우리 통합당의 다수의 의견은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합쳐야 된다는 건데 그 우리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의 태도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교섭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교섭단체 되면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런 말 할 필요도 없지만 교섭단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교섭단체 되면 인정하고 말고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20명 넘으면 교섭단체니까. 교섭단체는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 한 명만 들어오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예, 그거는 네. 국회법이 그 규정한 권한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법을 그냥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지난 20대 국회 말기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 저런 말 했으면 안 되는 게 민주당이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을 4개를 묶어가지고 4+1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교섭단체인 것처럼 국회법에도 없는 권한을 줘가지고 교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 의사를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본회의 다 통과해버렸습니다. 네. 선거법, 공수처법 다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 당에서는 교섭단체 의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군소정당도 묶어가지고 교섭단체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교섭을 실제로 교섭 권한을 주어놓고 그 교섭단체 등록된 앞으로 등록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등록되더라도 교섭단체 인정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니죠. 예. 뭐 그 표현 가지고서는 하신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협상 앞둔 칼집을 좀 두드리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사실 미래한국당에서 우리 안 하고 그냥 딴 살림 차려서 교섭단체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란다. 그거 자체가 비상식적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솔직히 다 인정을 하면 지난 선거에서 각 당이 위성정당 만든 거
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라고 얘기를 시작할 타이밍에 네. 갑자기 이거 괜찮네. 딴 살림 한번 차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저는 뭐 아까 윤미향 당선자 문제 얘기할 때도 상식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국민 상식을 반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알겠습니다. 정치 네. 분야에서.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씀은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갑시다. 안 그러면 우리도 다수결, 표결로 하자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그냥 칼집을 한번 두드려 본 거니까요. 결국 이제 다음 국회 시작하기 전에 누구나 협치 말씀하시고 조혜진 의원님이야말로 뭐 누구나 다 아는 대화 협력형 정치인이신데 당연히 협치에 방점을 찍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그러면 지금 국회원 구성뿐만 아니고 7월이면 공수처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협치가 잘 될까요? 검찰 이야기만 나오면 이 자리에서 또 그냥 서로 얼굴을 붉히시고 제 경험엔 지난해 방송하다 나가실 뻔하고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공수처.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문제 이야기도 그거하고 약간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맥락도 있지만은 네. 공수처법 지금 올라와 있는 대로 하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미래한국당하고 통합하게 되면은 야당 의석 숫자 하나밖에 사실상 확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님은 2명 확보로 해석하시더라고요. 네, 2명 확보인데 네. 2명 확보 2명 확보되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할 수 없는데. 예. 네. 그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야당이 2명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네. 2명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로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럼 가장 안전하고 합쳐버리면 이게 확실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우리 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는 강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한 그런 무력감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강행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미래한국당 통합당이 합쳐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대화를 통해서 저는 선거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이 저는 그때 이제 과반수 아니면은 원내 일당 될 걸로 생각을 해서 기대를 갖고 그런 이제 공약을 했었는데 21대 국회 개원하면은 공수처법을 개정안 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만드는 개정안입니다. 지금 법안은 그건 쉽지 않고요. 지금 법안은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개정안을 취지를 가지고 여당이 야당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단적으로 시간 때문에 네네. 단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미래통합당이 100석 정당이니까 2분 주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약속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법 취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거나 답을 드려야 될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은 공수처 하나를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국회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무슨 소리야 177석이 있으니까 밀어붙여. 그래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330일 걸립니다. 유치원 3법 1년 4개월이나 걸렸고요. 네. 가능하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해드려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최대한 참고 협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무가내로 그렇게 만일에 하신다면 합리적으로 안 하고 야당이 그런다면 칼집만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칼을 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나 영상 볼까요? 미래통합당 민경호 의원이 어제 총선 조작 의혹 제기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증거가 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현장 관리인의 날인 없는 사전투표 원창무효! 제2의 드루킹 사회복종상 불법 의혹을 밝혀내자! 서초울선거지 투표지를 왜 내놓고서 이거 증거라고 하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표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분당 을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죠? 한 장이면 재미없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 투표용지입니다.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입니다. 이거는 봉투와 함께 갈려져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검표 하자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 한번 해봅시다.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조 의원님. 뭐 선거 때마다 여야 양쪽에서 다 부정 시비가 났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주장이 되고 구체적 지금 말씀 보여주신 저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저거는 아마도 이제 투표 개표 과정 오프라인 과정에 부정 의혹을 이제 제시한 이제 근거 자료인데 투표 합산 과정에 온라인 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저명한 통계학자들이거나 그쪽 분야의 이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조 겁니다. 당선인도 일부라도 믿으십니까? 저 주장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상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통계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연 상태로 그냥 투표 개표했으면 일어날 가능성이 0.01%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작용이든 갔을 가능성이 99.9%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학자도 있지만 그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보수 진영의 통계학자분들도 많거든요. 예.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예, 그래서 보수 진영의 통계학자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아마도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면 오래 갈 겁니다. 그거는 뭐 어느 쪽이든 조금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정부나 아니면 중앙선관위 또 여야가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가지고 진실이면 진실 아니면 아닌 걸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참 한 7년 전, 8년 전 제가 옆에서 지켜보던 장면인데요. 부정선거 의혹 제기, 지도부 구상의 난항, 개파 갈등. 이 지금 민주당이 했던 그 상황이다. 민주당이 2012년 총선 대선 지고 나서 보여줬었던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요. 제가 대변인직 관두고 당을 나올 때까지 당대표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 잠깐이라도 당대표직을 맡아서 직위를 쥐고 있었던 사람까지 합치면 10명이었는데 지금 아직 멀었더라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저희가 한 7, 8년 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보다 더 심하고요.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니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면 민경욱 의원 혼자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동료 의원들이 의총 열어가지고 공식 제기하시고 당에서 문제 제기 분명하게 하셔야죠. 민경욱 의원은 민경욱 의원대로 저렇게 국채를 흔드는 일을 하고 선거 불복 논의를 하고 당선된 의원들은 이렇게 뒤로 빠져 있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부정선거다. 증거가 명백하다.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를 몰아치셔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모진 일은 민경욱 의원이 다 하고 그 책임은 또 이렇게 공론화 장에 던져놓고 제1야당이 무책임하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편승해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발언하시죠. 당에서는 지금 특위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워낙 저런 구체적 사례와 전문가들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진상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특위가 만들어져서 조사 작업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규명이 되면 결론이 날 겁니다. 우리가 당이 전격적으로 이거는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리하고 물러나야 될 것인지 아마 결론이 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당선인, 민주당 박용진 당선인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